안녕하세요. 영양과학자 양가자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들을 좀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인터뷰 콘텐츠를 하려고 해요. 오늘 첫 게스트로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됐는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처음에 소개를 먼저 들어보고 오늘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세상. 네. 아마 저희 구독자 층 중에 저탄고지를 베이스로 해오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두 분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분명히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일단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인부터? 네. 안녕하세요. 한때 저자세 팟캐스트라는 키토 채널을 운영을 했었고 네, 무기한 휴식 중이며 지금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내고 있는 메이 최선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자세는 다시 하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이 예정은 있는데 네. 언제 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프핏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황현수입니다. 네, 채널 2개 운영하고 계시죠? 자전거 타는 캥도비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닉네임은 명품 캥거루고 본명은 황현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사실 영양제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실 저희가 건강식단에도 엄청 진심이었던 사람들이거든요. 허귤님도 그렇고 박슈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때 저희가 같이 만났던 크리에이터예요. 그래서 저희가 키토 크리에이터 연합이라고 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나서 결성을 했었거든요. 그때 각자 저탄고지라는 식단을 했었고 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한 번씩 궁금하다고 여쭤보시기도 하고 제 지인분들도 여쭤보더라고요. 그때 키토 식단 하시던 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게 라이브 채팅에도 올라오기도 하고 댓글이 달리기도 하고 지인한테 듣기도 해서 이 두 분 모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만났습니다. 요즘 또 저탄고지를 꾸준히 두 분 다 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이게 약간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되게 초창기에 저희가 만나서 키크연 활동을 했을 때만큼 엄격하게 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키토제닉은 아니고 대신에 좋은 지방을 먹고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고 당분을 먹지 않고 초가공식품을 먹지 않는 식단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예전에 저탄고지 했던 거 베이스 안에서 네. 조금 타이트하지 않게 하고 있다. 유연하게 하고 있다. 그래 하지만 그 베이스는 가져가고 계신 거네요. 그쵸. 메이님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처음 만나서 이제 식단 막 열심히 하던 게 10년 전이에요. 10년 됐어요 우리? 그쵸. 16년. 네, 16년, 17년 고합되니까 진짜 10년 됐어요. 네네.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저는 매일매일 치팅을 하고 있어요. 그쵸. 치팅은 너무 타이트하게 그쵸. 때문에. 맞아. 저희 고깃집 가면은 양파 이렇게 뿌려주는 소스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것도 막 빼고 주세요, 양파만 주세요 이랬고. 그렇게 할 정도로. 네, 쌈장 이런 거는 아예 손도 안 댔고 그냥 소금만 찍어 먹고. 거의 처음에 시작으로 소금, 후추. 네, 그쵸. 참기름도 식물성 기름이니까 먹으면 안 되고 막 그쵸. 고기에 소금만 이제 약간의 양파만 먹던 시절에 비하면 네. 지금은 그냥 다 먹고 된장찌개 밥도 한 숟가락 말아서 먹고 약간 그 정도 식단을 명희님이랑 비슷한데 안 한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안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뭔가 예전처럼, 그러니까 키토를 알기 이전처럼 막 매일매일 막 라면에 떡볶이에 이런 걸 먹던 그 식단으로는 돌아가지는 않은 약간 그래서 애매한 저탄수 정도의 식단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지금. 클린하게 계속 가져가는 걸로. 그쵸. 초과공식품 얘기하셨지만 저도 이제 거의 모든 식사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걸로 해서 식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저탄고지를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식단이 바뀌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저탄고지를 왜 두 분은 하셨어요? 저는 다이어트를 하고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요요가 왔는데 이제 그때 저탄고지 식단을 알게 돼가지고 뭔가 이걸 하면 다시 살을 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시작을 했죠. 맨 처음. 그럼 그전에는 저칼로리만 막 하신 거예요? 그쵸. 저칼로리 하면서 이제 흔히 하는 닭고야 식단.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만 먹는 식단. 운동하고 그렇게 먹고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했는데 요요가 너무 심하게 와서 맞아요. 저탄고지를 했다. 그럼 저탄고지하고는 요요 안 왔어요? 제가 저칼로리로 식단을 했을 때 제가 원래 유지하던 체중이 한 68에서 70 사이였거든요. 저칼로리 했을 때. 하기 전에.
그 정도 체중에서 이제 저칼로리를 했을 때 54kg까지 뺐었어요. 오. 근데 이제 그게 유지가 1년이 안 됐고 1년이 지났을 때 요요를 맞았을 때 70kg 가까이 다시 쪘는데 저탄고지 식단을 하고 조금 더 살이 쪘죠. 맨 처음에는. 아, 처음에는. 네. 그래서 74kg까지 쪘었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대사가 회복되니까 빠지더라고. 오, 처음엔 조금 찔 수 있다. 네. 근데 다시 대사가 정상화되고 확 빠졌다. 네. 아, 그런데 지금은 왜 그 식단을 안 하고, 뭐 그 기본 유지는 하지만 타이트하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타이트하게 하지 않아도 유지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식단을 하면 겪는 불편함이 좀 있잖아요. 뭐 매식도 어렵고. 네,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다든지 맞아요. 뭔가 가족들을 만나는데 가족들이 밥 먹을 때 내 눈치만 본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래도 사회생활을 좀 하고 그래야 되니까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자. 대신에 사람들 안 만날 때 식단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식단을 좀 유연하게 하다가 제가 또 운동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한 2년 동안. 아니, 진짜 자전거 너무 많이 타셔가지고, 아니, 이분은 이렇게 자전거 타면은 식단 굳이 안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초반에는 식단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대회 나가고 이러니까 탄수화물 안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아, 자전거 탈 때?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왜냐면 고강도를 장시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완전 고탄수화물로 먹었어요. 탄수화물만 먹었어요. 거의. 오, 그래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다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자전거 그렇게 타는 거 그만두고 이제 다시 식단을 조금씩 하고 있고 네, 다시 몸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도 또, 역시 고탄수만 먹는 거는 무리가 되긴 하네. 운동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게 그 천인 선종 하는 선수 중에 진짜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고탄수로 먹거든요. 보통 그런 선수들은. 근데 그 당뇨가 온 거예요.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도, 살은 안 쪘어요. 근데 대사적으로 당뇨가 온 거예요. 아니, 진짜 인슐린 분비 너무 짜니까, 계속 짜내니까. 탄수화물 그렇게 많이 써도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당뇨가 와가지고 자기가 충격을 받아서 이제 식단을 했는데 그러니까 금방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2달 만에 회복됐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살이 안 찔 수는 있지만 대사적으로 그게 좋은 것 같진 않다. 몸에 문제를 일으키긴 한다. 네. 고탄수만 먹는 게. 메인님은 왜 그 저탄고지를 하셨고, 그러면 지금은 왜 바꿨는지.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해요. 다이어트 하려고 시작을 했겠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뭐 다이어트가 잘 되는 것도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피부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 예를 들어 건성, 그다음에 질성 피부염 이런 것들이 진짜 심했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너무 약을 써도 안 좋아지던 게 갑자기 좋아지면서 맞아. 저탄고지하고 등드름 싹 사가지고, 그럼요. 허귤님도 등드름 때문에 엄청 고생했는데, 저는 얼굴이 막 엄청 예민하고 막 이렇게 아픈 네네 그랬었는데 그게 저는 이제 포기하고 살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이제 피부 쪽은 아예 포기하고 그냥 스테로이드 그냥 쓰고 뭐 그냥 그런 상황에서 식단을 했는데 약간 의외의 효과를 본 거죠. 네, 건성 같은 경우도 심하면은 막 종아리에 피가 날 때까지 긁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되게 심했어요, 피부 질환이. 근데 네, 살도 빠졌는데 살 빠지는 거 우선 제껴두고라도 그것 때문에 이 식단은 미쳤다. 만병통치약이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든 게, 저도 이 식단을 사실 뭐 책 읽고 이게 암 예방에 좋다고 뭐 이런 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시작했는데, 사실 제 비염 사라지고, 만성피로 사라지고, 뭐 피부에 막 이렇게 막 건조한 게 사라지고, 뭐 저도 너무 좋은 효과를 얻다 보니까 저도 약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식단이 됐거든요. 저탄고지라는 게. 역시 본인이 느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약간 광신도처럼 막 키토 찬양하면서 저자세 팟캐스트도 만들고, 막 이거 빨리 온 세상 사람들 모든 지구인이 이걸 해야 된다. 꼭 다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때 팟캐스트 하고 식단도 굉장히 열심히 오래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만으로 3년 정도는 저보다 먼저 했으니까. 그쵸. 2015년도에 시작해서 한 2019년도까지 정말 굉장히 약간 오르락내리락은 있었지만 굉장히 타이트한 식단을 꽤 오래 지속을 했었는데 이제 뭔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기본적으로 저탄수는 틀을 계속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처럼 타이트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1번은 힘들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회생활 하기도 힘들고 맞아. 제가 그때는 또 잠깐 백수와 이제 구직 그 시기를 경험하던 시즌이어서 사실 시간도 여유도 많았고 뭔가 식단에 100% 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단도 너무 잘 되고 네, 너무 몇 끼를 다 요리해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네, 막 으쌰으쌰 하면서 할 수도 있었고, 네, 맞죠. 재밌게 했었고. 네. 그랬는데 이제 회사를 다니고 이제 뭔가 제 삶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때와 다른 패턴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이 식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갑자기 일반식으로 확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밥을 안 먹던 밥을 뭐 이렇게 서너 숟가락 먹게 된다던가 이렇게 하다가 네. 지금은 그냥 뭐 배고프면은 밥 한 공기 다 먹을 때도 있고 뭐 안 먹는 날은 또 근데 아예 안 먹기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쵸. 예, 그냥 그런 식으로 식단하고 있어요. 저랑 귤님 같은 경우 저는 그렇게 별로 막 혈당을 많이 재보진 않았는데 허귤님은 좀 데이터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자주 재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저희가 한 키토 한 지 5년쯤 될 때였나? 이제 공복 혈당이 오히려 한 90대에서 100 초반에서 80대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저탄고지를 하는데 이 뭐지? 당을 안 쓰고 이제 지방만 자꾸 쓰는 느낌이라고나 해야 될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탄수화물을 좀 더 먹었더니 오히려 공복혈이 떨어지는 걸 허귤님이 알아내고 저희가 이거 탄수화물 좀 먹어야 되겠다 그때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한 5년쯤 됐을 때. 꽤나 지나고 나서죠.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돼서 탄수화물 이제는 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오래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바뀌긴 했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그걸 2018년도 즈음에 알았는데 이제 그 전에는 무조건 약간 탄수는 우리의 적이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되게 엄청나게 엄격한 식단을 했다면 이제 그맘때부터 이제 키토식을 해서 엄청 건강이 좋아졌지만 이제 약간 유리천장 같은 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좋아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욕심 아니에요? 욕심. 욕심이라면 욕심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친근한데. 더 나아질 수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저하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안 되던 타이밍이어서 이제 그때 식단을 바꿨죠. 약간 탄수화물 추가하고 이제 또 아침 식사를 원래는 이제 간헐적 단식이랑 키토가 워낙 이게 궁합이 좋으니까 하루에 점심 저녁 두 끼만 먹던 거를 아침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세 끼 먹는 날도 있고 뭐 이랬는데 아침 식사하는 거랑 그다음에 탄수화물 조금 늘린 거랑 해서 이제 그거까지 완전히 좋아졌죠. 그 간헐적 단식이랑 키토는 궁합이 좋다고 해가지고 진짜 찬양하고 뭐 단식도 편하기도 하니까 다이어터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갑상선 기능이 더 가속화돼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 갑상선 이슈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무리 그래도 건강 때문에 한다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다이어트도 놓을 수는 없는 그 식단의 어떤 한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동기 중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했고 그 거의 매일 체중 재면서 막 한 0.5kg 늘어나면 안 되겠다.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그런 사람 많았지. 예. 저기 건근이신. 네, 그렇게 식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갑상선이 과하게 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시즌에. 그래서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까지는 아닌데 수치가 TSH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병원에서는 이 정도면은 본인이 느끼지 않으면은 뭐 괜찮지만 수치상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더니 이제 탄수화물 조금 추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탄수화물도 탄수화물인데 아침 식사 했던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네. 그리고 저도 상담하다 보면은 아침 굶는 분들 너무 많이 계신데 모발 미네랄 검사 패턴 보면 갑상선이 너무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고 이런 분들이 보이니까 그런 분들한테 꼭 아침 먹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단식이 너무 좋다고 간헐적 단식이 특히 이제 좋다고 하기도 좋고 하다 보니까 너무 유행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남자들은 그렇게 영향이 없나 싶긴 한데 여자들은 오히려 더 타격이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뀌어왔다. 네, 치팅 수준이다 옛날에 비하면. 하지만 클린하게 먹고 아침, 점심, 저녁 잘 챙겨 먹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컨디션은 어떤가요? 식단이 이렇게 변했을 때 예전 키토하고 비교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예전 키토 타이트할 때 너무 좋았는데 사실 식단을 변하고 나니까 제가 허용하는 게 좀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치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빵 주면 빵도 좀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컨디션이 저탄고지에 대비해서는 사실 좋진 않거든요. 근데 또 너무 안 좋을 때 다시 뭐 바짝 뭐 며칠간 키토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긴 합니다. 근데 현실상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요리하고 이런 공간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식단이 변경됐는데 예전 저탄고지에 비해서 컨디션이 어떤지 만족하는지 궁금해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탄고지 하기 전에 컨디션이 이 정도였다면 이제 키토젠이 한창 타이트해서 컨디션 좋을 때 이 정도? 라면 지금은 요 정도.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전처럼 바닥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이미 우리가 원리를 알기 때문에. 몸이 못 견디죠. 그렇게 떨어질 신호가 오면은 바로 식단을 하고. 맞아. 저도 예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은 컨디션으로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까, 다시 돌리는 걸 아니까, 메인님도. 저도 비슷한 것 그 정도 같아요. 가요. 네, 근데 오히려
식단만으로 안 되는 게 저는 요즘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나이 40즈음 그 코로나 한참일 때 네네네. 이제 약간 그때부터 이제 식단이 조금 풀어지기도 했고 약간 그때부터 아 이게 이제는 식단만으로는 뭐가 좀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식단을 하는데 드는 에너지가 사실 생각보다 꽤 많이 들잖아요. 몇 끼 요리를 해서 먹는다는 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내 어떤 가용 자원에서 이 에너지를 그 타이트한 식단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을 써서 사실 없는 효과가 아까 명객님 말씀하신 기준으로 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네. 지금 여기 대비 이만큼이니까 이걸 조금 포기하고 좀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타이트한 식단으로는 잘 안 가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하라고 하면 마음은 진짜 하고 싶거든요. 근데 현실상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명캔님은 예전에 라이프 PC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가지 식단 챌린지를 했어요. 다이어트에 대한. 그리고 메이님도 영양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고 깊이 있게 공부한 다음에 여러 식단을 챌린지 해본 걸로 알아요. 네. 그러면은 여러 식단을 해본 결과 뭐 어떤 생각이 들었나, 뭐 다이어트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식단이 각자 어떤 식단이 있는가를 듣고 싶거든요. 저는 일단은 그 초가공 식품을 줄이는 게 첫 번째 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슈퍼에서 바코드 붙은 과자 예. 이런 거, 예. 냉동식품. 네, 뭐 그런 거나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끼니들? 뭔가 때운다라는 느낌의 식사들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시리얼 예.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네. 사실 너무 가공된 게 영양소는 없고 네. 탄수화물만 많고 몸을 망친다. 네. 초가공식품만 피하면 일단은 오케이. 일단은 첫 걸음은 뗐다라고 느껴지고 네. 그 다음 단계는요? 그 다음 단계는 사실 당분을 좀 줄이는 거. 당분. 네. 그 다음은 또 있나요? 그 다음은 좋은 지방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80이다. 이 세 가지. 예.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이게 사실 저희가 저탄고지 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게 이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몸에 좋은 변화들이 있었고 많은 나의 염증과 피로와 이런 대사를 막 이렇게 정상화시키는 데 엄청 도움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공통적으로 지금도 그렇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어떤 식단을 하든 이것만 지키면 어떤 식단이든 상관없더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음. 그 안에서 형태는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입맛도 다르고 사람들이. 그리고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음식을 먹고 자랐느냐가 영향이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이제 고기를 잘 안 먹거나 지방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안 먹고 자란 사람들은 그게 많이 들어간 음식을 잘 못 먹더라고요. 아, 몸에서 안 받아. 예. 그리고 본인이 싫어하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런 거. 아, 근데 저탄고지 하면 고기 먹으라고 하니까 네. 너무 괴로워하고. 예. 근데 사실 고기를 먹어야지만 건강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뭐 고기에 들어있는 좋은 단백질이나 뭐 양질의 지방 같은 거를 다른 걸로도 섭취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뭐 키토제닉 식단이다라고 얽매일 필요는 없고 네. 그냥 그 세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어떤 식단을 해도 괜찮지 않나? 하지만 본인은 키토식을 하겠다. 저는 고기를 엄청 좋아하고 저도. 네. 그래서 저는 잘 맞는 편이에요. 저도 엄청 잘 맞아요. 저는 아기 때부터 비계를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예. 진짜. 예. 그래서 어른들이 되게 왜 이거 고기 먹을 줄을 안 해? 약간 이 얘기를 아기 때부터 저한테 엄청 많이 했었어요. 네. 왜냐면 제가 7살, 막 8살 이럴 때도 비계 있는 부위만 먹고 이랬어가지고. 와우. 하고 났네요. 예. 잘 맞네, 잘 맞아. 어렸을 때 공국은 그렇게 사약처럼 근데 너무 싫어하잖아, 지금. 당 공국이 그렇게 귀한 건데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늘 사약이어서 막 마지막까지 남겼다가 이번에 막 옥수수 마시고 제가 키토 할 때 사골 같은 거 권하잖아요. 근데 너무 싫어하는데. 그럴 수 있지. 네. 그럼 메인님은 여러 식단을 도전해보고 테스트해보고 해보셨는데 드는 생각은 어떤가? 사람들에게. 저도 명객님이랑 비슷하게 제가 고기가 잘 맞고 또 고기를 먹어서 건강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키토제닉을 했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받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고기 많이 먹고 있는 편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되게 많은 사례들을 이제 접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어쨌든 이 식단이라는 게 개인에게 맞는 어떤 식재료를 골라서 먹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한테 맞지 않았던 밀가루, 그다음에 뭐 설탕 이런 너무 고탄수화물 이런 걸 먹었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았던 거고. 근데 밀가루 설탕은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간혹 있지 않을까요? 그 왜 있잖아요, 왜 그 라면 할아버지. 아, 라면만. 네, 저마당. 네, 뭐 사람들이 이제 말로는 그분이 고기나 아무튼 더 건강식을 드셨으면 더 오래 사셨을 수도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어쨌든 그분은 그거 먹어도 건강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 것만큼, 그러니까 약간 되게 극단에 계신 분들이죠. 또 반대로 카니버를 해서 진짜 건강해지시고 약간 새 생명을 찾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결국 극단과 극단이 이렇게 뭔가 스펙트럼처럼 뾰족뾰족 파남보처럼 이렇게 쭉 있다면은 사람들은 요 어딘가 안에 다 제각각 자기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약간 고기에 좀 가까운 포지션들이라서 키토제닉이 잘 맞았던 건데 이쪽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채식이 훨씬 더 몸에 잘 맞으시는 분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시고 맞아요. 너무 고탄수 식단을 하시면서 몸이 안 좋아지시다 보니까 이제 키토라는 거를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저도 키토라는 걸 좀 해볼까? 하고 넘어와요. 네, 넘어오는데 몸에서 안 받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채식 베이스의 키토제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로울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저의 바뀐 생각 중에 하나예요. 고기가 최고는 아니다. 네, 그쵸. 잘 맞는 사람에게는 최고지만, 또 분명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게 요즘의 생각. 네네. 근데 키토 활동도 그럼요. 더 먹을 때 먹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난 탄수냐 고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겠다. 이래서 고기를 갖다가 저 약간 아마하는 케이스긴 한데 CCK2는 진짜 모든 걸 집에 가. 맞아. 우리 삼겹살 외식이라도 할 수 있었지. 맞아요. 그것조차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 주변에 가까운 지인 중에 키토를 그분도 한 2016년, 17년 그때부터 되게 오래 하셨는데 약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좋아지는데 계속 건강에 100% 호전이 안 되시던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최근에 약간 페스코 베지터리언 스타일의 키토제닉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안 맞는다는 거를 키토를 한 5년 정도 하고 나서 깨달은 거죠. 5년이 뭐예요? 한 7, 8년 됐네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막 살이 쭉쭉 빠지고, 네,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분도 되게 극단에 계신 사례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식재료를 먹음으로 인해서 효과가 진짜 잘 나타나는 경우가 네, 있다는 거죠. 네, 네. 고기가 꼭 아니라. 고기가 뭔가 소화도 잘 안 되고 뭔가 그런 거죠. 먹어도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스타일들. 그러니까 살은 좀 빠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체적인 에너지가 모자라니까. 네. 근데 뭐 굶는 다이어트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메이님도 초가공식품이랑 당분 그리고 좋은 지방 먹는 거 이거는 당연히 가져가는 거고 추가로 이제 개인적인 식재료가 맞는 게 있으니 나에게 맞는 식재료. 그걸 찾아서 먹는 거를 너무 권하고 싶다.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린 저탄고지를 했지만 그 뒤에 저탄 고단백이 유행을 했거든요. 그죠. 요즘 유행하고 있죠. 지금도 사람들은 거기 일단은 저탄수는 알았어, 사람들이. 거기에 다이어트에 너무 좋다는 거. 근데 고지는 못 하겠고 고단백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 같은 게 좀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약간 제가 생각할 땐 저칼로리 식단이랑 다를 바가 없다가 제 생각이긴 해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저칼로리기도 하고, 네. 그죠? 우린 지방을 조금만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네. 저칼로리까지는 안 가고 살을 뺐는데, 네. 이런 저탄수 고단백은 저칼로리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인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저칼로리 식단이랑 단백질을 잘 챙겨 먹고 지방이랑 탄수화물을 안 먹는 그 식단은 저는 보디빌딩계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대회 나갈 때. 왜냐면 대회 나갈 때는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게 그 피부까지 건조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단수까지 하고. 그러니까 몸을 쫙 탈수까지 시킨다는 거. 예. 왜냐면 근육의 선명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합 시즌 전까지는 근육을 엄청 크게 키우고 시합 시즌이 되면 이제 근육이 빠지는 걸 감안하고서라도 체지방량과 수분을 극단적으로 줄여서 내가 가진 근육의 선명도를 보여주고 근육의 크기를 보여주는 시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통 트레이너를 하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PT를 끊으면서 트레이너한테 가니까 그게 이제 그 대회 나갈 때 하는 식단이 일반 사람들한테까지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시즌 때만 가능한 식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대회 전에만 가능한 식단인 거예요. 대회라는 목표를 두는 네. 사람들만. 왜냐면 트레이너 중에서 그 몸을 10년 내내 한 번도 안 찌고 유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비치는 때 쪄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거는 잘 모르고 그렇게 하면 단기간에 확실히 빠지긴 하니까. 근데 그게 유지가 안 되면 이제 자괴감 모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막 의지가 약해서 식단도 못하고 그러면 막 자기를 자책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 방법이 잘못된 거지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거다. 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선수들도 그 시즌이 1년 내내 가진 않으니까. 몇 달, 딱 그 대회 D-Day 정해놓고 몇 달 동안 다이어트 하는 거. 아까 메이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탄수 고단백 다이어트가 지금도 아직도 유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유튜브나 이런 데 다이어트 관련해서 보면은 스위치온 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그 저탄수 고단백 다이어트가 계속 이제 언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스위치온 다이어트의 방식 자체는 저는 뭐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명킹님이랑 저랑 계속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초가공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 어쨌든 건강한 다이어트 방식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백질 파우더야말로 정말 초가공식품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죠. 네. 거기는 쉐이크를 먹게 돼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물론, 저도 단백질 파우더를 써야 되는 연령층, 예를 들어 고령층의 이제 노년기에는 이 소화 흡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럴 때는 단백질 파우더를 일부러라도 먹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가공된 단백질 파우더를 이렇게 과량으로 이렇게 여러 번 섭취하는 것 자체는 사실 살 빼는 데 자체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건강의 회복에 도움이 되느냐는 좀 퀘스천이기는 해요. 어쨌든 다이어트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짜여진 프로그램이고 네, 다이어트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건강은 모르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나의 앞으로의 식단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저탄고지 했었고 지금 이렇게 변해왔는데 나는 앞으로 더 이제 나이 40대, 50대, 60대로 갈 건데 식단의 변화가 있을까? 변한다면 어떻게 변할까? 명객님 생각해보셨나요? 저는 항상 60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살면서 네, 어떻게 네. 갈 것인가? 네네. 근데 일단은 지금의 베이스가 변할 것 같진 않고 대신에 조금 더 요리를 배워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드디어 명객님이 요리하십니까? 늘 남편분이 해주시는 걸로 아는데 근데 그게 원래 제가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이제 요리를 하고 일도 하기에는 제 하루가 너무 없어져서 그 이제 그러면 제가 일을 하고 남편이 요리를 하자. 분업을 한 거예요. 네. 그런 거였는데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일을 저는 차차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을 좀 줄여 나가고 대신에 이제 요리를 좀 배워서 좀 더 뭐랄까 건강하지만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은 이대로 계속 지켜나갈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메이님은? 식단을 한 지가 뭐 대충 하던 진지하게 하던 10년 정도 지났잖아요. 네. 입맛이 정말 많이 바뀐 걸 느껴요, 요새. 그래서 극단적으로 외식하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이 맛이 없어요. 너무 달고. 거의 맞아. 못 나도 먹거든요. 웬만하면 맛이 없어. 네. 그래서 맨날 나가서 외식해봐야 국밥, 고깃집. 네. 이게 키토를 하려고 거기를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좀 담백한? 아무튼 그런 류의 음식 아니고서는 양념이 들어간 모든 음식은 이제 밖에서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키토 하니까 저희가 좋은 저희가 좋은 재료를 써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뭐죠? 입맛이 고급이 입맛이 고급이 된 거예요. 입만 고급이 됐지. 이제 어디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불만족스러운 게 이게 내가 한 게 더 맛있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이 재료의 맛이 별로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먹었지만 돈 아깝다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들긴 했는데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식재료를 찾다 못해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지금도 아니 막 되게 진지하게 농업을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먹을 거를 내가 키워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조그맣게 하고 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점점 점점 말씀하신 대로 입만 고급이 돼가지고 이게 수경 재배한 상추랑 밭에서 키운 상추랑 맛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나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식단을 뭐 이게 저탄이냐, 뭐 고탄이냐, 뭐 이런 거를 따지는 이제 단계를 좀 저는 졸업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저탄 베이스를 유지는 하는 거는 그냥 이제 완전 라이프 스타일로 잡혀 있고 저희 집엔 설탕이 없어요. 알룰로스도 조금 쓰긴 하지만 이거 한 통으로 1년도 넘게 써요. 그러니까 거의 단맛이 배제된 식단을 하는 거는 이제 기본이고 그 위에서 이제 좀 더 좋은 식재료, 맛있는 식재료를 찾아 나가는 네, 그런 단계의 식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돼갈 것 같고 네, 이제 네. 더 농사까지 지어서 네. 내가 다 생산해서 먹을 네, 아주 요즘 수확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나중에 닭도 키우시겠는데. 목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달걀도 사실 사 먹는 게 좀 성에 안 차니까.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놀라운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탄고지를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이제 키토 관련 크리에이터 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식단을 변해왔는지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 키토제닉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올해 시작하셔서 계속 해오든 아니면 저희처럼 변했든 이런 분들이 모두 저희 소식을 궁금해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궁금증에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건강에 대한 식단은 사실 그 중요성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식단을 하시든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죠? 그러니까 식단에 꼭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2부에서는 메이님과 명캥님이 현재 건강에 대해서 관심 있는 주제들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먼저 이제 메이님은 요즘 나는 갱년기가 너무 관심이 있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갱년기 너무 느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게 어떠세요, 실제로? 제 일부에서 약간 40 딱 넘어가니까 뭔가 몸이 다르더라. 맞아. 약간 했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딱 2021년 코로나 한참일 때,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식단도 좀 해이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량 자체도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활동량 자체도 줄고, 뭐 하던 운동도 그때 못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그냥 살이 찌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식단의 영향도 아니었고, 물론 운동이 부족하긴 했지만 그것도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장 큰 틀에서는 이 호르몬의 변화가 되게 급격히 오기 시작했던 시기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때가. 하필이면 코로나 기간에. 네, 그쵸. 이게 그러니까 좀 더 격렬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영향으로 이제.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크게 봤을 때는 결국은 호르몬 변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갱년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50 전후에 막 저희 어머니들이 막 더워하고 막 짜증내고 얼굴을 막 빨개지고 맞아요. 힘들어하고 그것만 갱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저희 여성 호르몬의 관점에서 만 35세부터 이제 갱년기가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5세는 진짜 빠른데. 그쵸. 근데 우리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전 아직 안 됐는데. 이제 막 초입 네. 여기는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단계, 이제 저희는 이제 시작된 단계. 네. 그리고 이제 그게 거의 끝나갈 때쯤 완경과 함께 찐 갱년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오는 건데, 사실 이 시작은 만 35세부터 이 여성 호르몬의 감소가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 2차 성징 시기 때 호르몬이 이렇게 에스트로겐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20대 초반이 되면서 절정을 찍고 그게 쭉 유지가 되다가 네. 35세 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떨어지는 시작점이 이제 만 35세.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에스트로겐이 천천히 감소하면서 어떤 증상들을 사람들이 자꾸 호소하게 되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흔하게 알려진 갱년기 증상들은 다 조금씩 포함이 되는데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거는 PMS 증상이 격렬해진다. 더 심해진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초콜릿 한 판으로 해결되던 PMS가 한 판? 너무 많은가요? 아무튼 어쨌든 그게 막 초콜릿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피자도 먹어야 해결이 된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탐이 막 는다던가, 이유 없는 짜증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짜증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정도로 막 격렬한 짜증을 낸다던가. 호글님 더 갱년기 어차피 동영권 있어. 네, 뭔가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PMS 증상들이 좀 더 강해지는 거. 예를 들어 뭐 유방 압통도 점점 더 심해진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열감이 느껴진다던가. 네. 네, 그런 것들이. 메이님은 뭘 겪으셨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가장 크게 느꼈던 감각은 무드 스윙이라고 하죠. 짜증과 우울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코로나랑 겹쳐서 사실은 그게 더 크게 왔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되게 이유 없는 짜증이 늘고 그 약간 무기력함, 의욕 상실, 약간 우울증에 가까운 그런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 상황 탓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도 없고. 근데도 뭔가 그 잔잔한 우울감이 계속 유지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되게 이게 좀 생소하고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신기하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상생활을 뭐 약간 뭐 영향을 끼칠 정도의 뭐는 없지만, 뭔가 좀 의욕이 없고, 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저자세 한참 열심히 하던 때는 막 굉장히 의욕적이었다면, 지금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약간 이런 느낌에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게 그 호르몬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기분 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는 또 다른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고맘때부터 저한테 이제 자궁 근종이 발견이 됐더라고요. 2021년도 검진 때 처음 발견이 됐고, 네. 근데 뭐 제 또래는 사실 수술한 사람도 엄청 많고, 뭐 근종 1cm지 0.8mm 뭐 이런 거라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네. 뭐 다들 있는데 나도 뭐 그 정도는 약 참아줄 수 있을 사이즈지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얘가 1년에 1cm씩 자라더라고요. 오, 진짜 커. 진짜 빨리 자라네. 네네. 그 좀 무섭네.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뭐 이렇게 시술이나 약물 치료 같은 걸 권장을 이제 받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문제들이 또 있었고. 그런 거는 원래 에스트로겐 과다 문제로 생기는 증상이잖아요. 자궁 분종이나 이런 게. 사실 자궁 근종은 원인을 모른대요. 불명이래요. 네. 근데 이제 추측하건대 에스트로겐 문제일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전문가들의 관점이 있고요. 그 사실 에스트로겐 우세증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 자궁 근종이랑 자궁 내막증 이런 것들이.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키토를 하면 좀 좋아지기는 해요. 근데 이게 뭔가 키토 시작하고 나서 한참 동안은 굉장히 이 자궁 쪽 질환들이 굉장히 좋아졌었거든요. 질환이 아니라 이제 생리통도 되게 줄고 이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한 제 몸의 어떤 반응인데, 네.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이렇게 35세부터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여성 호르몬 중에 프로게스테론이라고 있는데, 얘가 같이 하락을 하는데 원래 얘네 둘이 폭이 늘 간격이 요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떨어지는 이 각이 달라요. 에스트로겐은 좀 완만하게 떨어지는데 프로게스테론은 좀 급경사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원래는 요만했던 갭이 한 40대부터는 갑자기 갭이 확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에스트로겐 우세가 상대적인 우세가 생기는 거예요. 네. 실제로 에스트로겐 수치는 30대, 20대 때에 비하면 낮지만 이 비율이.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너무 갑자기 낮아지면서 이제 이런 상대적인 우세가 생긴 거네요. 생기면서 이제 자궁 근종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아요. 뭐 이론상 근거가 있을 것 같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인도 지금 그런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중요한데 젊었을 때 아까 35세도 그렇고 저희 40대도 그렇고 아직 갱년기라고 했을 때는 저는 50대 이후부터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라 더 빨리 챙겨야 된다는 말을 저에게 계속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줄 게 있을까요? 호르몬의 감소를 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자연적인 거니까. 그거니까. 근데 이 낙폭을 조금 완만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식단을 하고, 뭐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양제를 섭취하고, 뭐 이런 것들로 분명 그 낙폭을 줄여서 이 데미지를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한 달, 두 달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감소하는 시기 내내 사람이 괴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 건강하신 분들은 뭐 갱년기 자체를 아예 못 느끼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갱년기 전부터 그 기간 내내 거의 길게는 10년을 넘는 기간을 고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한 40대, 저는 사실 35세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40대부터라도 미리 준비를 하면은 훨씬 안전하게 갱년기라는 어떤 그 구간을 연착륙 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갑자기 막 비행기도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면 당하지만 이렇게 쓱 스무스하게 내려올 수 있듯이. 네. 그러면은 아까 식단 얘기하고 운동 얘기하고 영양제 얘기했는데 그럼 식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40대부터라고 한다면 35세는 관심이 없어. 그죠? 40대부터는 저 관심 있어요. 말해주세요. 식단. 기본적으로는 일부에서 얘기했던 좋은 식사에 하는 게 기본이죠. 근데 이 부인과 진료를 보다 보면은 이 적색육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뭐 유방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막 그 붉은 고기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게 이슈가 될 만큼 예민한 문제기도 하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기를 충분히 먹어주는 거는 1순위기는 해요. 근데 너무 과도한 단백질 식단은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과도한 단백질 식단은 이제 그
초가공식품의 단백질 파우더 같은 것들을 막 때려 먹는다던가 막 식사하기 싫으니까 대체식으로 대신 그런 파우더 타입의 제품들을 그냥 대충 한 개, 두 개 막 먹어서 그냥 끼니를 때워버린다던가 이런 행동은 좀 위험한 것 같고요. 왜? 왜 그렇죠? 왜?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왜냐면 얘도 좀 클린한 제품이 있잖아요. 그냥 딱 단백질만 있는 제품. 뭐 이상한 맛 때문에 첨가물을 많이 넣지 않고 클린한 제품들이 있는데 어쨌든 단백질만 뽑았기 때문에 가공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클린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제 고기랑 다르게 얘는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고 어려운 이슈인데 결국 식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와 가공식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다르고 우리 몸이라는 게 어쨌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비타민, 미네랄들 다 필요하고 그것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러니까 식품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완전성과 그렇게 필요한 것만 의도적으로 뽑아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한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단백질이 필요할 때는 고기, 해산물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드시는 게 좋고 단백질 파우더는 특히 유청 분리 단백질을 보통 많이 드시잖아요. 네. 뭐 콩 단백도 많이 드시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다 여성 호르몬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우유도 또 여성 인슐린 자극,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이제 그쪽을 자극을 우회로 돌려서 자극을 하는 부분이 있고 네. 콩은 또 파이토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이슈가 있죠. 대두가 그죠. 그런 측면에서 좀 그렇다. 그럼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슨 운동이든 해주면은 갱년기에 도움이 된다.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격렬한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20대, 30대 때 했던 뭐 어떤 크로스핏이라던가 뭐 굉장히 격렬한 달리기, 러닝이라던가 스피닝 뭐 이런 것들이 그때는 20, 30대라서 몸이 견뎌줬고 코티졸을 뻥뻥 뿜어내면서 뿜어내도 어쨌든 그거 몸이 다 그거를 이렇게 소화해내고 그게 이제 다 감량으로 이어졌다면 지금은 아까 잠깐 좀 어렵지만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낙폭이 심한 그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코티솔이랑 원료를 같이 써요. 그래서 코티솔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면서 이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코티솔을 분비하게 만드는 어떤 행위들 그게 대부분 운동이거든요. 혹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 갭을 더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갱년기 증상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40대부터는 너무 극단적으로 과한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고 결국 부신을 자극해서 코티졸을 뿜어내게 해서 여성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40대 때 굶고 격렬한 운동으로 살을 빼면 살이 안 빠지고 오히려 더 붓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런 쪽으로의. 사람들이 갱년기를 저는 50대부터 생각했다고 했는데 이제 폐경도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갱년기하고 폐경은 지금 완전히 다른 거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비슷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갱년기의 끝이 마침표가 이제 폐경, 완경인 거죠. 그럼 폐경이 오면 갱년기가 끝나는 거다. 보통 이제 호르몬이 그때 되면 이제 둘 다 바닥을 치면서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이 떨어지던 구간에서의 느꼈던 그 격렬한 변화에 의한 그 불편 증상들은 많이 해소가 되지만 사실 여성의 몸은 그 이후로도 꾸준히 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과하진 않지만 어쨌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이렇게 약간 그 생리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생리 주기 때 비슷한 이 리듬으로 흘러간대요. 저도 얼마 전에 책을 읽고 안 사실인데 그래서 사실 완경 후에도 그 약간 그 주기법에 맞춘 다이어트법? 아니요. 그러니까 그 28일 여성의 그 호르몬 주기법에 맞춘 스타일의 어떤 식단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세팅해서 가지고 가면은 그 갱년기 이후의 여성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주기는 맞춰서 뭔가 생활을 해주는 게 사실은 좋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주변의 친구들도 갱년기 증상을 느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갱년기 증상인데 본인들은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 혹은 뭐 요즘 좀 피곤해
아, 원래 40대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대부분 40대부터 몸이 약간 푹 꺾인다고 느끼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한 네, 영향이 있는 건 거죠. 물론 아프기도 좀 많이 아프잖아요. 실제로. 네. 그 주변에 좀 아픈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아, 진짜요? 네, 수술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주변에 여기는 아직 한참이고. 네. 저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근종 수술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저도 지인 중에 있긴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네. 더 젊은 나이인데 있긴 있어가지고 저도 좀 놀래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요즘 젊은 나이 때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분들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원리로 따져서 만약에 그게 에스트로겐 우세라면 이게 더 빨리 꺾여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럼 메이님은 어떻게 이 갱년기를 관리하고 계세요? 아직 40대인데 우리는. 식단 말씀드렸지만 저는 1순위가 스트레스 관리랑 수면 이 두 가지가 진짜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21년을 자꾸 기점으로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그때 몸이 갑자기 안 좋아졌던 이유 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때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나 봐요. 저는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곰곰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 영향으로 뭔가 이 증상들이 갑자기 확 약간 뻥 터지듯이 나타났구나. 근데 그 전에 이미 뭔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불어놓은 풍선처럼 부풀어져 있었던 것이 이제 트리거가 돼서 터진 거긴 하겠지만 그랬구나 싶어서 스트레스 관리 1순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면은 뭐 사실 요즘 굉장히 수면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수면은 그래요? 그냥 요즘 많이 나와요? 진짜 1순위지. 수면은 무조건 중요한데 요즘 많이 나오는지는 몰랐어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많이 보이나 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면 관리하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 진짜 10시면 자거든요. 9시에 잘 준비 맞춰서 10시에 그러니까 9시에 침대에 들어가요. 10시 전후에 자요. 그리고 5시나 6시쯤 일어나는데 그거 꽤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거. 완전 뭐 멜라토닌 효과 받기에 제일 좋은 시간대 주무시는 거죠. 저 성장 호르몬 빵빵하게 나오는. 그래서 그거 너무 좋은데 10시에 자기 현대인이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제가 봤을 때 출퇴근하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장난 아니지. 네, 만약에 경기도에 사는데 서울로 출퇴근한다 하면은 집에 오면 8시. 8시 넘으니까 밥 먹고 치우면 이제 9시 넘고. 그러니까 10시에 자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도 자야 돼요. 그러니까 자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11시에는 자잖아요. 맞아요. 근데 목표가 12시면은 요즘 밤에 핸드폰 보다 보면 1시, 2시 너무 우습잖아요. 맞아. 그런 거 좀,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은 확실히 수면 시간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느냐, 안 알고 있느냐. 내가 이 수면을 몇 시에 자야 되는지, 이게 얼마나 내 건강에 중요한지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또 있는 거죠. 맞아요. 약간 좀 늦게 자는 이유가 핸드폰 보는 거라면 그냥 자는 게. 훨씬 낫죠. 진짜. 그래서 침대에서 그렇게 핸드폰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제 저 분도 포함해서 본인도 보시잖아요.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핸드폰을 볼 때가 있는데 저는 그냥 거의 잠자리에 거의 빨리 들거든요. 핸드폰을 침대에서는 보지 말자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끔 무슨 일이 있어서 빨리 봐야 될 때나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침대에서 핸드폰 보는 버릇이 너무너무 안 좋은 것 같고 저는 아예 핸드폰 충전기가 침대에 없어요. 최고, 제일 좋은 거. 저는 거실에서만 충전을 해가지고. 요즘 어떻게 나오냐면 침대 옆에 그 충전 단자가 이렇게 달려서 나온단 말이에요. 저희 집도 있는데 머리맡에 이제 그 USB 꽂을 수가 있게 되어 맞아, 있는데 맞아. 저는 일부러 거실에다가 해놓고 들어가서 자고. 제일 좋은 방법.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게 진짜 좋은 방. 그리고 수면에 문제 있는 사람 중에 이런 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그 전자기기를 아예 다 방에 안 들이고 잠 자야지 잘 자는 사람도 있다고. 각자 수면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수면에 문제 있는 사람이 많고 그런 분들이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정말 태반이더라.
그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가 또 불면이 있어요, 실제로. 음. 잠에 입면이 안 되는 거, 잠이 잘 안 드는 것과 음. 그다음에 수면이 유지가 안 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둘 다 약간 필요하면 저는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수면은 좀 확실하게 잡고 멜라토닌. 멜라토닌도 있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도 있고 네. 음. 그러니까 수면이 힘드신 분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갱년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알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도 자꾸 이제 갱년기 증상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없을 리가 없는데. 그리고 저도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부신이 뻗었는데, 특별한 갱년기 증상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스트레스 관리, 일단 수면, 이 두 가지라도 좀 잘 챙겨보려고, 그래서 이제 혼자 캠핑도 가보려고 하고,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해소가 좀 필요해서. 근데 이게 35세가 되면 무조건 떨어지나요? 미룰 순 없나요? 자연의 어떤 순리 같은 그런 거라서 우리 수명은 늘었잖아요. 제가 뭐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 생물학적으로 그 여성의 그 가임 적정 기간을 만 35세 이 정도로 그거는 증가되진 않았으니. 네, 근데 그게 특별히 늘어나지 않는 이상 뭔가 근데 또 한편으로 요즘 이제 나이를 0.8을 곱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0이면은 32. 32,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저희가 관리를 하면 늘어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 50세 임신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뭐 어차피 건강의 어떤 그 지표는 다 인구의 표준을 내는 거라서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역으로 관리가 안 돼서 조기 폐경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막 30대 초중반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겨질 수 있는 거를 생각하면 뭐 좀 늘어나는 것도 가능은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네. 네. 저는 그 30대에 온 폐경이 진짜 폐경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그 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제 멈춘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어쨌든 젊은 나이에 이 여성 호르몬 질환이 많이 생기는 걸 봐서는 뭐 스트레스 영향이나 이런 영향은 반드시 있는 것 같다라는 스트레스가 진짜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호르몬 이야기도 했지만 저희 세대는 그나마 좀 덜한데 저희 어머니 세대를 보면은 네. 그 40대가 사실 제일 이렇게 살기 힘든 시기잖아요. 자식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자식들이 사춘기라서 엄청 반항하고 그 또 부모님들, 또 양가의 부모님들이 다 아프셔가지고 네. 그 수발도 해야 되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갱년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이 갱년기 증상이 굉장히 세게 오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스트레스가 감당이 안 되니까 소위 말하는 화병 이런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네. 막 얼굴이 정말 시뻘개지고 막 땀을 막 툭툭 흘리고 막 이러면서 막 힘들게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실 지금도 저희 나이 또래의 어떤 그 동년배들 중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이게 뭔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이게 어떤 나의 호르몬 변화로 인한 거다라는 거를 이제 빨리 캐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시면은 좀 수월하게 힘든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때가. 아, 이거 인지 못하면 이거 뭐 이혼하고 막 그런 쪽으로 사춘기 이기는 게 갱년기 뭐 이렇게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그때 엄청 세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이런 뭐 그런 결혼 프로그램 있잖아요. 막 결혼 지옥도 있고 이렇게 막 부부들 싸우는 거 보면 아 저거 호르몬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잠깐 말했지만 무기력해지는 게 제일 컸단 말이에요. 저 같은 네네. 경우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체적인 능력도 좀 떨어지니까 체력도 확실히 20, 30대에 비해서 떨어지고. 네. 근데 해야 할 일은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나 한 번만 간수하던 20대랑 애들만 조금 케어해주던 30대와 이제 아이와 내 주변 모든 걸 관리해야 되는 이 40대는 이 해야 할 임무, 태스크가 너무 많은데 내 체력은 떨어지고 호르몬도 떨어지고 너무 힘든 시기가 오는 총체적 낭국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일수록 나를 중심으로 나를 최우선으로 놓고 좀 잘 보양을 해주면서 잘 현명하게 버텨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새. 알겠습니다. 네. 나를 최우선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명캥님. 명캥님은 예전에는 식단에 엄청 포커스 맞춰서 다이어트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건강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좀 운동 쪽 얘기를 많이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식단 얘기는
충분히 할 것 많이 같아서, 했다. 예, 할 것 같아서 네. 좀 운동 쪽으로도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아. 생각했어요. 이 건강에 있어서 운동을 꼭 해야 될까요?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네네, 무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적절한 방식으로 개인에게 맞게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맞아. 얼만큼이 적정하면 어떻게 개인 맞춤을 해야 되냐.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 존투 운동을 요즘에 되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존투 아무도 몰라요. 아. 뭔지. 심박수로 치면 한 130에서 140 정도 되는 심박수의 운동인데 30에 140. 예, 그게 이제 존 2라고 하는 이유가 존 1부터 존 5까지 심박을 나눠요. 그래서 존 5가 제일 높은 강도고 존 1이 제일 낮은 강도인데 그 제일 낮은 강도 바로 위에 강도가 존 2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강도로 운동을 했을 때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제일 많이 생성되고 이제 개수랑 크기도 커지고 그래서 이제 존투 운동이 일반 분들한테는 적합한 운동이 아닌가. 너무 건강에 유익하다. 네, 미토콘드리아가 사실 엄청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에너지 대사나 네. 우리의 뭐 힘, 에너지, 그리고 뭐 우리 활력 뭐 이런 거 전반적인 거에서 다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좀 미디어 노출이나 이런 측면에서 너무 고강도 운동만 강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존 3, 4, 5 막 이렇게 존 4, 존 5 운동이 가장 많이 추천돼요. 네, 왜냐면 히트 운동이 히트를 치면서 히트 운동은 또 뭐예요? 그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아주 고강도로 타바타 막 이런 운동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히트 운동의 일환인데 너무 그런 거에 장점만 부각이 돼서 사실은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아, 그런 건 일주일에 한 번만 해라. 네. 평소에는 네. 존2. 네. 많이 하면 2번 정도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중저강도 운동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인터벌만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명쾌님이 되게 퍼포먼스 측면으로 운동을 하다가 네. 지금은 그렇게 운동하지 않고 네.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네. 그 말의 의미가 뭔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대근육을 써서 신체를 움직인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소근육은 안 쓰나요? 소근육은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대근육이 쓴다는 전제가 있어요. 체스가 운동이냐라고 했을 때 운동이 아니다 하면 이제 대근육을 안 써서 아, e스포츠가 운동이냐 하면 아닌 거는 소근육만 써서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럼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산책을 하고 네. 운동했다고 하거든요. 아 이건 대근육을 쓴 거잖아요. 저도 네, 그거 활동 걷기만 해도 존투에 다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걷기로는 언덕을 올라. 언덕은 되죠. 근데 평지를 걸을 땐 절대 존투 심박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활동. 예, 활동이랑 운동은 또 조금 다른. 다른 느낌이에요, 측면이다. 저한테는. 활동은 약간 사람이라면 할 수밖에 없는. 밥 먹고, 뭘 들고, 치우고, 뭐. 청소하고. 네, 그때도 대근육을 쓰긴 하지만 그건 운동이 아니니까. 네, 그거는 활동, 이런. 그러면 운동이라는 거는 존2 이상은 가야지 운동이겠네요? 사실 존 1도 운동이긴 한데요. 존 1 자체가 45%가 넘어야 될 거예요, 아마. 자기 최대 심박수에. 최대 심박수의 45% 이상. 45%가 안 되면 아예 존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면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이제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산책하는 정도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활동. 네. 활동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건강 목적으로 지금 방향을 트셨는데 네. 왜? 제가 사실 제 성격이 좀 극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운동을 할 때 자꾸 뭔가 대회를 나가고 입상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전거도 지금 막 입상하고 네. 나 트로피 들고 막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는 극단적일 때는 일만 할 때는 운동을 아예 안 했어가지고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게 자전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루 종일 일 생각만 하다가 이제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 타는 거 외에는 생각이 잘 안 나고 일 생각이 나도 정리가 되게 금방 되고 그리고 또 자연 속에서 타잖아요, 자전거는. 그러니까 뭔가 힐링도 되고 이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자전거를 열심히 탔어요. 근데 약간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아버려가지고 대회를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또 대회. 예, 대회를 나가면 나갈수록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제 자전거 실력이. 장난 아니네. 훈련도 하고 막 그러니까. 예, 왜냐면 훈련을 진짜 거의 선수처럼 했어요. 제가 그 훈련을 잘하려고 막 외국의 책도 막 사서 읽고 또 막 팟캐스트랑 유튜브 엄청 파가지고 그런 좀 트레이너나 코치들이 나온 거 자료도 엄청 많이 보고 막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니까 이제 퍼포먼스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입상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이제 몸이 무너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일단은 고탄수화물 식단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그 대회 나가고 하려면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고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퍼포먼스가 안 나오니까 고탄수화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지방이랑 단백질을 멀리한 건 아니지만 식단이 이제 탄수화물 위주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기에는 막 음료수도 마시고, 그러니까 과당이나 당분도 그냥 섭취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타다 보면 파워젤을 먹게 되는데 파워젤도 다 당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당분을 때려놓고 어떻게 흡수를 빠르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만들어진 당분이에요. 그럼 흡수 진짜 빠르겠네요. 네. 근데 그걸 먹으면 진짜 힘이 나요. 바로.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파워젤도 20분에 하나씩 먹으면서 타요. 자전거를 탈 때. 그러면 그 파워젤 하나에 당분이 20g에서 30g 정도 들어요. 근데 그거를 20분마다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1시간에 그 당분을 60g 정도를 섭취하면서 탄 거죠. 와. 그리고 이제 그거를 못 먹는 순간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타면서 이걸 꺼내서 껍데기를 까서 먹고 다시 이제 껍데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빠르게 달리는 순간에 그런 위험한 거죠. 여유가 없을 때는 이제 물로 마셔야 되니까 음료수를 항상 넣어갖고 타요. 거기에도 이제 당분 가루를 넣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탄수화물 섭취량을 거의 한 8, 90g 맞춰서 먹으면서 탔던 것 같거든요. 와, 엄청난 당이네. 네. 그렇게 이제 먹고 일반 식단 할 때도 이제 밥 한 공기씩은 무조건 먹고 그리고 간식으로 빵 같은 것도 먹고 그러면서 거의 탄수화물을 되게 많이 먹었는데 행복했겠다. 행복은 했죠. 왜냐면 그렇게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그니까. 너무 자전거를 많이 타니까 하루에 자전거 탄 걸로만 치면 막 칼로리로 치면 2,000에서 3,000 칼로리를 타요. 자전거를 그렇게 타니까. 근데 제가 저혈당을 처음 느껴봤어요. 살면서. 그러면서도 간헐적 단식은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단식인데 이제 자전거를 포장해야 돼가지고 자전거를 포장을 하는데 이걸 포장하는데 막 너무 어지럽고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고 이거를 막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 어머머머머머. 그래서 막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파워젤을 먹었는데 괜찮아진 거예요. 이게 원래 당분이 한 20g에서 30g 먹으면 저혈당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나 저혈당이 왔구나. 근데 제가 원래 키토제닉 식단 할 때는 그때 제가 14일 단식도 해봤는데 그때 혈당 안 왔죠. 네, 혈당이 60 몇 가지 떨어져도 저혈당 증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지방을 태우니까. 그러니까 몸이 완전 바뀐 거죠. 탄수화물만 태우는 몸으로. 지방을 못 태우고. 당을 안 먹어주면 네. 혈당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저혈당이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혈압도 심해지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회 나갈 때 좀 무리하게 나가서 근골격계도 한번 무너졌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걷는데도 옆구리가 아픈 거예요. 원래 막 뛰어서 숨 차서 옆구리 아픈 그 통증 있잖아요. 그게 걷는데도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100% 낫진 않아가지고 아직 한 80%는 갖고 있는 80%는 나아지고 한 20%는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증상이 계속 오니까 이거 도저히 하면 안 되겠다. 그래도 한 1년은 쉬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올해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운동을. 그리고 식단도 다시 저탄고지 식단으로 돌아오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퍼포먼스만을 추구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쯤 책도 봤어요. 어떤 책요? 질병예방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작가분이 의사였는데 이제 팟캐스트를 하는 건가? 유튜브를 하는 건가? 하여튼 아마 그럴 거예요. 의사였던 게 맞나? 하여튼
그 분이 하는 팟캐스트랑 유튜브를 사실은 퍼포먼스를 추구할 때 봤었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트레이닝 방법론을 이제 세계적인 사이클 코치가 나와서 얘기해주는 걸 보기 위해서 봤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그분도 자전거에 미쳐서 자전거를 엄청 탔었고 키토제닉 식단도 했었더라고요. 비슷하게. 네. 근데 이제 자기는 그렇게 운동을 안 한대요, 이제 목표를, 자기가 인생의 목표를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걸 목표로 바꿨다는 거예요. 100살까지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아파서 누워서 100살까지 살고 싶지 않다. 네. 다들 저희- 그러고 싶죠. 네. 그렇게 오래 사는 건 의미가 없다. 이제 자기는 죽기 직전까지 자기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는 걸 목표로 한다면서 이제 자기도 운동이나 식단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바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운동을 바꿨다고 그 사람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를 한 거 중에 제일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자기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면 걔네를 안아줄 힘이 있는가. 그리고 자기가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캐리어를 자기가 직접 넣을 수 있는가. 넣고 꺼내고 네. 같은 걸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 그냥 신체 기능이 똑바로 잘 돌아갈 수 있는 네.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거. 네. 그게 이제 목표가 되는 네.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과 유연성이 모두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저도 제가 살 때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유연성이나 스트레칭 종류의 운동을 많이 안 했거든요. 퍼포먼스를 추구할 때도 이제 근육통이 오면 거기를 마사지하고 폼롤러는 하지만 유연성을 늘리기 위한 어떤 스트레칭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이제 유연성과 척추 정렬이나 바른 자세를 만드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런 운동이 뭐 있어요? SMP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트레이너 분들 중에서도 SMP 전문으로 뭐 하는 분이 있다고 저는 보기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게 약간 그 바른 자세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운동이에요. 갑자기 허리를 똑바로 앉게 되네. 그래서 이제 그 운동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유산소 운동도 하는데 좀 존투 위주로 해요. 존투 위주로. 고강도를 만약에 한다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고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안 하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안 하셨어요, 전에는 완전히? 네, 자전거만 탔으니까. 왜냐면 자전거만 타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력 운동을 할 그것도 없고 그리고 자전거 탈 때는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게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하면 근육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상체 근육을 키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안 하고. 저는 찌워야 되니까 저는 무조건 웨이트를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유산소를 좀 너무 적게 한다. 그래서 심폐기능 올리기 위해 나도 하긴 해야 되는데 막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려고 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말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딱 해본다면 어떻게 운동해라? 저는 일단은 그 좋은 자세를 만들거나 스트레칭 같은 운동은 일주일 내내 해야 된다. 일주일 그럼 매일 해야 된다 이거는. 네, 매일. 스트레칭 매일. 매일.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격일로 이틀에 한 번. 어느 정도? 그게 존투. 네, 존투를 하고 하루 정도만 고강도. 여유가 되면. 근데 너무 하기 싫으면 그냥 존투만 해도 사실 일반 분들한테는 충분하게 유의미한 효과가 있어요. 고강도는 어느 정도예요? 고강도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히트 운동을 하면 좋긴 한데 그게 너무 힘들면 한 심박이 160 정도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고강도라고 한다. 네.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존투인 심박수 130에서 140 네. 정도면 네. 되는 거예요? 만약에 최대 심박이 200 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150까지도 되긴 하거든요. 보통은 200 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고 보통은 최대 심박수가 180에서 190대예요. 보통 분들은. 네. 그래서 130에서 140 정도면.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은 일주일에 한 2번? 일주일에 2번이면은 건강을 유지하기에 정말 네. 좀 좋은 네. 조합이다. 네. 그럼 4일은 일단 운동해야 되겠네.
근데 사실 스트레칭이나 그런 바른 자세를 만드는 그런 운동 같은 경우는 진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네, 그냥 TV 보면서 해도 되거든요, 사실. 누워서. 저는 항상 그 저녁에 자기 전에 TV 잠깐 볼 때 그 폼롤러나 이런 걸로 다 풀어주거든요. 진짜 풀어주는구나. 네. 아, 그런 것만 해도.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스트레칭 할 때 유튜브 틀어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20분짜리 과정?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걸 또 매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또 그걸 틀고 해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TV 보면서 그냥 폼롤러로 여기저기 풀어주기만 해도 맞아요. 이게 스트레칭이냐? 네. 괜찮냐? 괜찮아요. 괜찮아. 왜냐면 저는 사실 막 사람들이 근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상술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좋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풀리고, 활동이 달라요. 그 유연해지는 게. 예, 실제로 유연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관절의 가동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관절이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느냐가 유연성인데, 그 관절의 가동성 자체가 좀 좋아져요. 근막을 풀어주고 나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숨 쉴 때 아팠던 것도 이쪽이랑 이쪽이랑 등 쪽을 많이 풀어주니까, 이쪽에 이제 호흡할 때 움직이는 근육들이 사실 타이트해서 아팠던 건데, 그런 것들, 근육들이 풀어지니까 호흡할 때 한 80%는 좋아졌어요. 오늘도 오기 전에 런닝 하고 왔는데, 그때 뛸 때 확실히 덜 아프더라고. 그럼 이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추천하는 운동이긴 한데, 네. 혹시 뭐 사람에 따라 따로 추천하고 싶은 운동이 있거나 그런 건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사실 저는 종목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제일 좋은 운동이 뭔가요? 물어보면 맞아. 제 전공이 또 체육이기도 하고 맞아.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종목이고, 그리고 만약에 처음 종목을 고른다면 전 사실 편측성 운동보다는 양측성 운동을 하시라. 근데 골프나 뭐 네. 테니스도 네. 한쪽이잖아요. 한쪽만 쓰는 거 말고, 양쪽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자전거나 런닝이나 이런 게 수영 이런 게 똑같이 하거든. 편측성 운동. 근데 편측성 운동을 만약에 좋아한다면 보강 운동을 해주면 돼요. 내가 이쪽 근육만 많이 쓴다. 그러면 이제 반대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 건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다. 균형을 맞춰주면 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일주일에 딱 운동을 2번 할 수 있다. 너무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 일반적으로 운동한다고 하면 바쁘면 진짜 일주일에 2번 하는 경우가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운동을 선택하겠느냐? 일주일에 2번만 할 수 있다. 사실 아까 크로스핏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크로스핏이 근력이랑 유산소를 같이 하거든요.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네. 근데 사실 일주일에 2번만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헬스장이 잘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맞아. 저희 헬스장에 등록회원이 몇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볼 때 그 정도로 안 보여. 원래 10%밖에 안 다녀요. 10%. 나머지 90%는 10%가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사람들. 장난 아니네요. 네.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라고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90%고 10%만 이제. 저는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2번 할 수 있는 크로스핏이면은 같이 하는 게 좀 있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크로스핏을 말하는 걸 조금 망설였던 게 좀 경쟁적으로 하잖아요. 크로스핏이. 맞아. 근데 경쟁적으로 하는 게 좋진 않은데. 그리고 무리하게.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끝났으면 이제 내가 무조건 이걸 해내야 되는, 네. 그래서 무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좀 걱정되긴 하는데, 무산소랑 유산소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그럼 다른 거를 좀 하시면. 유산소, 무산소 같이 할 수 있는 거. 네. 만약 헬스장을 가더라도 그냥 네. 갔을 때 유산소도 하고 무산소도 하는 게 낫겠네요. 2번만 간다면. 네. 시간을 좀 써서. 네. 근데 사실 운동을 2번만 하는 것보다 그냥 맨날 하는 게 그건 제일 좋죠. 유지하기가 더 좋아요. 아. 왜냐면 2번밖에 안 하면 2번 다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운동이 너무 힘든 과업이 돼버려요. 근데 매일 할 수 있으면 살살 해도 돼요. 네. 살살 해도 되니까, 그리고 더 짧은 시간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매일을 그냥 점심 먹는 것처럼 네. 운동하는 시간을 그냥 아예 블록으로 하루에 일과로 넣어놓는 게 제일 좋다. 제일 좋죠.
습관 들이는 게 제일 좋은데 퇴근하고 바로 헬스장 가고 집에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네. 루틴을 잡는 게 좋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하지만 이런 크로스핏 같은 운동은 40대 이후에는 추천하지 않는다. 메인으로. 네, 아까 포티절. 네, 너무 네. 아까 크로스핏을 사실 20대부터 꾸준히 진짜 안 쉬고 하신 분들은 저는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적응해서 몸이 이제 거기에 적응이 돼 있고 몸도 거기에 딱 맞춰져 있고. 근데 이제 명키님이 지금 이 크로스핏 얘기했다고 갑자기 그럼 나도 일부터 일주일에 2번씩 크로스핏 해야지. 이거는 네, 조금 네. 특히 40대 이후라면 네. 조심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꾸준히 운동하는 거 좋은 거 알겠어. 근데 꾸준히 운동하기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혹시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봐라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동호회나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같이 하는 거. 네. 우리 식단도 그때 네. 같이 했으니까 네. 엄청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걸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처럼 운동도. 그럼 아이들은 뭐 어떻게 해요? MBTI? MBTI 커뮤니티로 가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커뮤니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동호회나 커뮤니티를 좀 꺼리는 분들이 이제 안에서 뭐 파벌 싸움이 일어나고 또 막 끼리끼리 놀고 막 이런 거 싫어해서 안 가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가서 활동하다 보면 그 중에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굳이 그 동호회를 안 가고 그럼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따로 나와서 운동해도 사실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같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가장 편한 게 그런 커뮤니티나 동호회인 것 그렇긴 같잖아요. 맞아.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안 모이고 그냥 예를 들어 수영 같은 경우에도 약간 커뮤니티 같은 게 있으면은 서로 관리해요. 너 오늘 왜 수영 안 갔냐? 뭐 진짜요? 온라인에서? 네, 약간 이제 뭐 트위터라던가 뭐 아니면은 스레드라던가 인스타라던가 이런 데에서 이제 서로 오늘 수영 안 가니? 막 옆에서 이렇게 쪼아주고 약간 이런 것들 뭐 단톡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크루가 있으면 참 좋다. 네. 오래 유지하기에. 이거 진짜 이건 너무.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취미가 없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는 그냥 운동을 취미로 해라. 어떤 운동이든. 그러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취미 활동도 생기고 좋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동호회. 삶의 질이 높아져요. 운동을 취미로 하면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앞에 잠시 얘기 나왔는데 운동과 활동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 경계는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책하고 운동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지 운동이라고 볼 수 있냐? 일단은 그 신체적 이점이 생겨야 된다. 신체적 이점. 네. 산책도 하고 나면 혈당도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하지 않나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잖아요. 일시적이죠. 그러니까 산책으로 떨어지는 혈당은 일시적인 거고, 근데 운동으로 미토콘드리아가 증가하는 거는 영속적이잖아요. 계속. 결국에는 미토콘드리아의 증가를 유발하는 게 운동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미토콘드리아뿐만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도 많아지고 모세혈관의 숫자도 많아지고 그 심박출량도 좋아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신체가 개선되고 근육량도 증가를 하고 근신경도 발달을 하고 그런 게 전반적으로 운동의 효과니까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게 운동이고 그런 효과가 안 생기면 활동. 근데 냉혹한 근데 어떤 분들은 매일 10,000보씩 걷고 네. 뭐 몸이 좋아졌고 살도 빠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100보 걷다 10,000보가 오르면 당연히 좋아지죠. 그건 운동이 된 거죠.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걷기가 운동이 안 되는 이유는 초반에는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상대적인 운동 강도가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걷기는 그러니까 달리기라고 치면 네. 이제 내가 심박 130에서 140을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130, 140인데 내 몸이 적응을 하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걷기는 속도를 막 경보로 걸을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치. 그러니까 강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네, 발전이 없는 거죠, 몸이. 나중에 효과가 그냥
그냥 익숙해서 네. 더 이상 뭐 운동 효과라고 보기가 어려운 네. 수준으로 된다. 점진적인 그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쨌든 백보 걷던 사람들은 만보 걸으면 당연히 효과 있죠. 효과 있다. 네. 그럼 요즘 거의 차로 이동을 하고 네. 거의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움직임이 거의 없잖아요. 일 자체도 외부에서 육체적인 일보다는 이런 사무적인 일이 많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운동을 안 해준다면 어떻게 이 건강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운동은 하는 게 좋은데 운동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걷기라도 해야죠. 네, 엘리베이터 안 타고. 왜냐면 어쨌든 출퇴근은 하니까 뭐 차 타고 출퇴근해도 집에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네. 그때라도 계단을 쓰고 사 먹으러 갈 때 무조건 걸어가고. 아, 그냥 자주 걸어 다녀라. 차라리 일상 활동량이라도 늘려라. 네. 아, 알겠습니다. 식후에 걷는 거 얘기. 식후에도 제가 그 연속 혈당 측정기 찼을 때 걷기를 해봤었는데 식후에 걷는 게 생각보다 엄청 드라마틱하게 좋더라고요. 드라마틱하게 좋더라. 네. 진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얼마나 걸어야 돼요? 사실 많이 걸으면 많이 걸을수록 좋긴 한데 한 10분, 20분 정도만 걸어도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음식을 먹어도 한 혈당이 30 정도는 떨어지더라고요. 와우, 같은 음식을 먹는데 네, 피크 혈당이. 많이 차이 나네. 아, 저희는 지금 여름이라 가지고 나가서 걷기가 참 어렵긴 한데 가을부터는 어쨌든 식사하고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거는 정말 괜찮을 수 있겠네요. 아, 회사 다닐 때 저희 팀장님이 밥 먹고 그렇게 밖에서 이제 한 바퀴 돌고 들어오자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자고 싶은데 그게 가끔 거절하고 잘 때도 있었는데 사실 그게 그런 식후 혈당을 낮추는데 너무 도움이 됐다. 그죠? 안 걸으면 더 졸려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 그니까. 그게 좋은. 저는 영양제로 해결하는 편인데, 베르베린이라는 영양제를 식전에 먹고,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일단, 그거 없이도 이렇게 식후에 걸으면 해결할 수 있다.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2개 하면은 저혈당 오지 않을까? 아니, 건너는데 제 혈당 온다고요? 장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명품 캥거루님과 메이님을 모시고 이제 식단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에 대한 이슈들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됐길 바라겠고요. 오늘 진짜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 먼 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저희가 더 영광이죠. 다음에 또 이런 주제들을 할 때 또 한 번씩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에어컨도 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지금 명쾌히 땀이 줄줄 흐르고 있어. 여기 땅에서 흐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오늘 하필이면 여기가 냉방이 안 되는 바람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도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